티탄, 줄리아 디크루노라는 감독의 첫 번째 작품인데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게 돼요. 근데 이게 아주 그 미친 걸작이라고 광고에도 나오듯이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영화 이 홍보사에서도 인식을 하고 배우와 감독들의 그 시사회에서 짧은 감상의 말을 실어서 포스터에 아예 써놨어요. 박찬욱 감독이 신인류의 탄생을 목격하다 이렇게 한 줄을 썼는데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이 2021년도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게 된 이유도 밝혀질 것 같아요. 줄거리를 우선 읽겠습니다.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뇌에 티타늄을 심고 살아가던 여성이 기이한 욕망에 사로잡혀 일련의 사건에 휘말리다 10년 전 실종된 아들을 찾던 슬픈 아버지와 조우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기이한 욕망, 이해가 안 된다 소리죠. 이게 영화관 홈페이지, 영화관, 체인 영화관 CGV 홈페이지에 나오는 설명이에요. 그다음에 이 박준호 기자의 설명, 이 줄거리 요약은 단 것 같습니다. 영화는 주인공 알렉시아 아가트 루셀 분가 어린 시절 불의의 교통사고로 뇌에 티타늄을 박는 수술을 하고 태어날 때까지 때부터 자동차와 독특한 유대감을 갖게 되면서 시작한다. 자동차와 독특한 유대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대감 정도가 아니라 성적 관계죠. 그 성적 관계 정도가 아니라 그 나중에 그 임신까지 하죠. 성인이 된 후엔 성폭행을 하려는 남자를 우발적으로 죽인 걸 비롯하여 연쇄살인까지도 저지르게 되죠. 급기야 자동차와 성관계를 갖기까지 하고 그 후에 몸에선 검은 기름이 흘러나오고 임신하는데 배가 불러오죠. 영화는 남자 복장을 해서 신분을 위장한 알렉시아가 10년 전 실종된 아들을 찾던 소방대원 뱅상과 조우하게 되면서 전혀 새로운 이야기로 전환이 돼요. 줄거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 더 읽겠습니다. 백승찬 기자의 내용이에요. 글이에요. 기사 내용이에요. 알렉시아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아 머리에 티타늄 보조기구를 심은 채 성장한다. 성인이 된 알렉시아는 자동차 위에서 춤을 추는 댄서로 살아간다. 어느 날 알렉시아는 추근되는 손님을 비녀 모양의 머리카락 정리용 금속 막대로 찔러 죽이죠. 그날 알렉시아는 기계음에 끌려 차고에 나갔다가 자동차와 성적 접촉을 하고 임신을 해요. 알렉시아는 이후 몇 건의 살인을 저지르고 요게 문제. 몇 건의 살인을 왜 저지르는지가 문제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경찰에 쫓긴다. 알렉시아는 10년 전 실종된 남자아이를 찾는다는 광고를 본다. 알렉시아는 머리를 짧게 자른 뒤 임신 중인 배와 가슴을 붕대로 동여매고 남자 행세를 하죠. 아이 아버지는 놀랍게도 아무 의심도 없이.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말인 게 뱅상은 이 소방대장인데 소방대장은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만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걸 아무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논리의 전개의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순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굉장히 많아. 알렉시아를 아들로 인정하고 애정을 줍니다. 줄거리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납득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의문이 드는 내용이 더 많죠. 칸 국제영화제가 황금종려상을 수여했다는 사실, 이게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그러면 뭔가 대단한 거일지도 모를 텐데 칸 영화제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뭔가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그걸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종려상을 줬는지를 납득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칸 영화제의 평가에 반대하더라도 납득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영화에 대한 대부분의 품평의 언어들이 다음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프랑스 기자 두 명의 주로 쓴 기자가 두 명이어서 두 명의 인용을 하는데 프랑스가 티탄의 수입사는 영화를 먼저 본 몇몇 영화인들의 코멘트를 공개했다. 그 중에서 배우 강동원의 표현이 간결하면서 인상적이다. 내가 지금 뭘 본 건가? 이해가 안 된다 그 소리죠.
도발적이고 종잡을 수 없고 때로 관람이 고통스러웠다. 한국판 포스터에는 올해의 미친 걸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걸작이라는 평가는 만장일치가 어렵겠지만 그렇죠. 미쳤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소리야 이것도. 물론 이에 대해 영화제용 센세이셔널리즘의 혐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소문을 일으켜서 소문으로 판매하겠다. 나쁜 소문이라도 그런 식의 평가밖에 못한다는 거죠.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죠.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뒤크루는 감독조차 황금 종려상 수상 소감을 통해 다양성을 불러내는 괴물을 내고 괴물을 받아들여준 어, 그 심사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정도로 괴물이란 말을 자기 그 영화에 대해서요 감독조차 그러니까 그게 보통 그렇게 잘 안 받아들여지고 이해를 못 받았다 그래서 이랑 똑같은 거죠. 티타는 올해의 문제작 중 하나로 꼽을 만하다. 새로운 자극을 주는 파격적인 스타일만으로도 적지 않은 성취를 보이지만 극도로 호불호가 엇갈린 일에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얘기들이 티탄을 둘러싼 얘기들이 음, 설명이 필요하다. 라는 한마디 단어로 귀착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디크루노 감독 자신이 알렉시아를 괴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엄마의 머리에 후생적으로 이식된 티타늄을 그게 이제 자기는 그 아기가 나중에 말마정이 태어나는데 엄마에게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걸 치료하기 위한 후생적으로 티타늄이 인식이 되죠. 그걸 유전적으로 물려받아서 티타늄 등뼈를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요. 이건 좀 이상하죠. 머리에 그 어떤 금속을 이식했는데 그게 아이가 등뼈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거는 괴물이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박찬욱 감독이 명명하는 신인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알렉시아는 그 어머니겠죠. 티타늄 뼈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인류의 구성원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알렉시아의 아기를 괴물이라고 단호하게 규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 아기를 인류의 집단에서 배척하게 할 최종적인 결정은 그렇게 그럼 배척해야 된다. 괴물이라고 말해야 된다. 그거는 티타늄 뼈대를 가지고 있는 집단과 공존하는 경험을 가지게 될 다음 세대의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여겨져요.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천재 바둑기사 예를 들어 이런 게 하나 있단 말이죠. 천재 바둑기사 이창호가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사태로 충격을 받았죠. 누구한테 AI한테 그랬죠. 인공지능한테. 그런데 지금은 산업 발전의 주요한 미래 동력으로 여겨지고 있죠. 모든 언론에 나오는 놀라운 발전의 결과물 그럴 때 AI가 꼭 들어가죠. 인공지능이 더는 괴물같이 여겨지지 않는 인류의 심상태를 생각해 본다면 이 천재 기사인 이창호가 봐도 아주 수창기의 인공지능에 깨치었을 때는 괴물을 만난 것처럼 놀랬는데 지금은 뭐 괴물이라기보다는 미래의 동력이죠. 누구나 다 친구하고 싶어하는 그렇게 본다면 이 알렉시아의 아기를 괴물로 배척할 것인지 아니면 신인류로 환영할 것인지 물론 봉준호 박찬욱 감독은 신인류로 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겠지만 이런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왜 괴물이라고 그랬느냐? 그게 이유가 실상은 있어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방문을 걸어 잠근 뒤에 자신의 불을 질러 버려요. 그래갖고 부모가 있는 집을 존속살해죠. 부모를 죽여버리는. 아버지의 눈을 보면서도 문을 잠가버려요. 자신에게 순수한 호감을 표명하는 동성애적.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한테 성적으로 다가선 사람이 허락도 없이 성적으로 그것도 키스를 하는 정도인데 자기도 받아들이는 걸 참으면서 죽이죠. 그런데 나중에 순수한 호감을 표현한 동성애적 사랑의 대상을 아무 이유도 없이 죽여버린 뒤에 또 거기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이는데 그거는 무의미하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죽여요. 너무 그로테스크한 행위인데 그런데 정신질환이 있어서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행위자로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그러는데 미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문을 잠그고 불 지르는 거나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죽일 때, 그러면서 그런 행위들이 전부 다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행위자로서 행동해. 마지막 한 남자는 죽이지를 못하죠. 걔보다 훨씬 등치가 크니까. 그래서 정말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알 수가 없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정말로 어떤 때에는 사람 같지 않고 괴물 같아 보이지만, 알렉사이를 연기하는 배우 아가투르스의 연기력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물론 알렉시아라는 등장인물의 스토리 자체가 알렉시아를 괴물로 치부해 들이지 못하게 해요. 그 괴물이라고 딱 치부해 버릴 수 있다면 그냥 괴물처럼 된 이야기인데 괴물로 치부해 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게 이 영화의 힘이죠. 뒤늦게나마 성실하게 어울리지도 않는 다정한 아버지 노릇을 하려는 뱅생에게 공감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뱅상이 이 알렉시아를 괴물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아이로 생각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판단력에 미스가 있는 뱅상의 그런 행위에 관객이 공감을 어느 정도는 하게 해요. 물론 100% 하긴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디크루노 감독이 내심 걱정하면서도 기대하고 있었듯이 미친 걸작 이게 모순어법이죠. 옥시모론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전혀 정반대되는 개념이 한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옥시모론의 단어가 공공연하게 이 영화의 홍보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듯이 동용되고 있듯이 알렉시아에는 괴물이기도 하지만 괴물이 아닌 면도 있다는 거예요. 괴물이면서 괴물이 아닌 게 알렉시아라는 거죠. 그걸 관객도 느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게 이 영화의 강점이에요. 통상적인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경험하기 힘든 살인사건이 통상적인 일상생활에서는 경험하기 힘들죠. 그런 것들을 영화에 보면 많이 나와요. 영화라는 장르에서는 손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살인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군인이나 경찰은 다양하게 훈련을 받아오는데 이라도 실제로 그런 살인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사실은 침착하게 대처하지 못하죠.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뭐 거의 대부분의 영화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런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요컨대 그러니까 영화에서 통상적으로 만나는 그 살인 사건이 영화에서 자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없는 이 살인 사건이 요컨대 인간의 내면적 갈등의 강도를 외적인 장면을 통해 다소 극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방식이 바로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 사건이라는 게 실제로 죽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외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내면의 갈등인 거죠. 심한 갈등이 있다는 걸 말하는 어떤 도구로서 살인의 행위가 보여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영화라는 예술 장르의 이게 기본 문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러한 장르의 문법에 맞게 본다면 알렉시스는 일종의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인 거죠. 이규젠플라리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살인 사건의 범죄자를 찾는 탐정 영화가 아니에요. 아니 알렉시스 괴물의 후견이라고 할 수 있는 디크루노 감독이 알렉시스의 그로테스크한 행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려는 것은 그러니까 보여주려는 내용이 괴물이다가 아니라 알렉시스가 태어날 때부터 속해 있어야 했던 근대사회의 정체성과 인간관계가 제대로 답종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알렉시스가 그렇게 막 주변의 사람들 부모까지 막 눈 똑바로 치고 냉정한 태도로 죽이는 것이 진짜로 미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근대사회의 정체성, 인간관계 이게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점에서 다시 보면 이 영화는 알렉시스가 부모나 애인 등 동료 인간을 무의미하게 살해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만큼 이거는 이제 영화에서 보이는 장면인데 그거를 영화하는 문법을 생각해서 다시 보면 근대 사회에 적합하지 못한 자아의 정체성의 문제라는 빠져나가지 못하는 난경이죠. 그러니까 근대 사회에 적합하지 못한 자아의 정체성 문제가 전혀 빠져나가지 못한 난경이다. 전혀 빠져나가지는 않지 경지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죽이는 거죠. 그렇게 그걸 인식하는 게 뼈저리게 인식하는 게 전반부죠. 그다음에 막다른 골목 이렇게 난경에 부닥쳤을 때 영화 속의 스토리라인 상으로는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공개 수배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도망칠 데가 없어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곳곳에 자기 얼굴이 비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일부러 코뼈를 부러뜨리죠. 해면대에 뭐 머리를 내리쳐서 머리를 쳐서 자기 얼굴 부딪혀서 이런 자학 행위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여성이라는 기존의 정체성을 행동자의 의지로 벗어버리고 남성이 되는 결정적인 전환을 하죠. 남자가 돼버리죠. 여자가. 정체성, 이때 있던 정체성을 근대 사회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그 사회 속에 있던 인간관계를 다 부셔버렸으니까 벗어버리고 그 이후에 뱅상이라는 마초 소방대장이 1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이 되어서 기괴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후반부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강점은 이런 전반부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영화인데 후반부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사회의 정체성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장면도 놀랍지만 여기까지도 문제는 그래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대 사회의 인간관계가 아닌 더 새로운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점이 있어요. 이 영화의 전반부가 말하자면 근대 사회가 보유한 개인적 자아의 정체성을 탈근대 사회를 위한 새로운 정체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죠? 기존에 나 여자로 태어나서, 그지?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가족 속에서 살아가면서 버티는 과정이라면 후반부는 그런 거를 벗어나는 과정이죠. 전반부는. 이 영화의 후반부는 근대 사회가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핵가족의 인간관계의 틀을 이용하면서도 아버지하고 딸이죠. 아들이죠. 딸이지 아들인지 지금 말이 헷갈려요. 좀 헷갈리죠. 진짜 딸인지 아들인지 중간 헷갈리니까. 현실적으로도 그렇죠. 겉으로 하는지 실제적으로는 딸이죠. 왜냐면 나중에 아이를 낳아주잖아요. 예, 그 안에서부터 해체해버리는 거죠. 즉 폭파라는 외부에서 부셔버리는 근대적 혁명 방식이 아니라 내파 형식으로 탈근대적인 혁명의 방식을 실천해가는 과정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 이 영화가 칸느 영화제에서 그렇게 놀라운 성취를 거둔 이유라고 생각돼요. 백신장 기자가 말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부분은 이 영화의 전반부를 향했습니다. 예를 들면 디크론의 말대로 알렉시아는 괴물이다. 알렉시아는 여성과 남성의 경계를 오가는 거죠. 스스로 세면대 얼굴을 박아 코뼈를 부순 후 뒤진 남성이 된다. 알렉시아는 자궁 안에서 기계를 길러내기도 한다. 가슴에서 검은 기름이 흘러나오는 등 신체는 곧 태어날 인간 자동차 아기를 용납하는데 적합하게 바뀐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완전히 혼란스럽게 바뀌죠. 그러나 알렉시아 살인의 동기를 단거치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도 알렉시아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존의 이 백승현 기자의 설명을 보면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 연쇄살인의 동기를 알렉시아의 연쇄살인도 기묘하다. 첫 번째 묘사된 살인은 성추행 남성을 향해 저지른 것이라고 해도 뭐 그것도 그 성추행이라고 그러는 게 자기도 그 키스에 반응을 했거든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봐줘서 변명한 건데 이후의 살인은 이유를 찾기가 아예 없죠. 자신과 키스하던 여성을 갑자기 죽이고 남성도 아니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타난 친구들도 죽여요. 존속살인도 암시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눈앞에 나타나죠. 보여지죠. 살해 방법도 하나같이 자극적이죠. 춤을 춘 뒤 사유하다 동료 댄서의 피어싱에 머리카락이 엉키는 장면에서부터 관객이 의자를 부여잡게 만드는 거죠. 관객이 객석의 의자를 부여잡게 만드는 이유는 근대 관객들은 도대체 너무나 기가 막힌 장면인 거죠. 여성과 남성,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뛰어넘고 윤리와 법을 무시해버리니까요. 왜냐하면 알렉시아가 등장인물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건 문제적 개인인 거죠. 문제적 개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 사례인 거죠. 모범적인 사례인데, 그러니까 근대 사회 자체의 본질적인 정체성의 문제를 모범적으로, 그죠? 모범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비극적이겠지만 살인자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지루한 거죠.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근대 사회의 자체의 본질적인 정체성의 문제를 표현하는 문제적 개인, 모범적인 문제적인 개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화의 후반부가 존속살인을 꺼리낌없이 수행할 만큼 철저하게 붕괴해버린 근대 인간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는 박준호 기자가 다음과 지적하고 있듯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그만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살인들이
살인 그 자체라기보다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간절히 원한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잔인한 장면과 감각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나면, 즉, 그걸 다, 그런 거, 쇼크가 느껴지는 그런 어떤 그로테스크한 장면을, 영화적 문법이라고 생각하고, 어, 그 충격을 좀 지우고 나면, 티타는 가족 간의 사랑과 구원의 의미를 묻는 영화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알렉시아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강구하지만 얻어내지 못한 존재였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자신지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교감하는 것을 모르며 쉽게 사람을 죽여요. 하지만 무뚝뚝한 듯 살가운 성격의 뱅상과 함께 지내는 동안 사랑을 비롯한 감정의 교감을 느끼게 되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죠. 죄를 지은 알렉시아는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감독은 묵직한 질문을 던지죠. 뱅상이 마지막 한마디의 대사를 맺는 마지막 장면은 그런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죠. 그 누구에게도 더는 사랑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근대사회 인간관계를 대체할, 그죠? 탈근대 사회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갈망하는 것. 이거는 알렉시아뿐만이 아니었죠. 겉으로는 남성 중심 사회의 의 대표적인 마초인 것처럼 보이는 뱅상도 내면적으로는 힘겹게 남성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알렉시아와 뱅상은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영화 속 그래서 괴물 알렉시아를 보듬는 유일한 일은 뱅상인데 중노년에 접어든 그는 중독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며 힘겹게 남성성을 유지하는 듯 보여요. 그는 경찰서에서 알렉시아를 보자마자 DNA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며 곧바로 데려오죠. 뱅상은 알렉시아에게 내가 누구든 상관없었나 내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들이란 아들이라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사람이니까 아들인 거죠. 전혀 다른 인간관계죠. 뱅상은 그래서 아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코 밑에 면도솜을 발라주며 이렇게 돼야 숨이 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들 같지 않은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도취된 부조리한 우화가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인간과 기계 등 기계 등의 인간과 기계 등의 비인간의 정체성이 철저하게 무의미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는 정체성의 기반을 두고 있기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무너진 인간관계의 문제적 상황을 그로테스크하게 묘사하고 있죠. 이 영화의 첫 번째 업적은 그러니까 그러한 그로테스크함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로테스크하다는 것이 이게 근대 사회의 기존의 정체성과 인간관계를 회복하거나 재건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겠다는 절체절명의 느낌, 그 난경의 느낌과 생각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는 데 있어요. 관객으로 하여금 야, 이 새로운 정체성과 인간관계를 만들어내야만 하겠구나 라는 절박함을 느끼게 했는데 성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 사회의 기존의 정체성과 인간관계를 가지고 그 잠깐의 시간을 즐기려고 들어왔던 이 사람들로 하여금, 관객들로 하여금 그 기존의 인간관계를 회복하거나 재건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겠구나 라는 절체절명의 난경의 느낌, 궁지에 몰린 느낌을 느끼게 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영화가 새로운 장르 공포 영화처럼 묘사가 되는 언론이 많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공포냐? 인류가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후 재난을 초래하고 있는 기후 변화 사태들처럼 지금 완전히 세상이 완전히 너무 어렵게 됐는데 그런 것들은 기존의 이데올로기가 총체적으로 붕괴해버린 현실이죠. 그죠? 이런 현실, 부모를 불태워버릴 만큼 충격적인 장면 등 이 끔찍한 범죄 현장으로만 보이지 않을 만큼 설득력 있고 구체적이게 관객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요컨대 근대의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는 관객들에게 삶의 총체적인 공포를 느끼고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포를 느끼게 하는 이유는 근대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는 관객들에게는 공포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무너져 내리니까. 그러니까 사실 말하자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나 그런 공포감에만 머물지 않게 한다는 것이 이 영화의 가장 큰 힘이죠. 그러니까 공포 영화가 아니에요. 공포 영화하고 절대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 영화의 가장 큰 힘이고 중요한 점이죠. 알렉시아가 10년 전에 실종된 뱅상의 아들로 변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신의 코뼈를 일부러 부러뜨리는 성별의 변신 행위를 감행한 다음에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카리스마 같은 남성성이 만개하죠. 이게 놀라운 거는 이 서방대원에게 신처럼 군림하는 마초인 뱅상을 압도하는 알렉시아죠. 알렉시아가 압도를 해요. 일종의 통쾌한 느낌을 주기까지 해요. 동료들에 의해 들려올려간 높은 자동차에 의해서 마지막 순간에 내면에 있던 억압되어 있던 여성성이 폭발하여 섹시 댄스를 추는 거죠. 그래서 알렉시아의 총체적 파국이 시작되죠. 근데 이게 아기의 출산이 박도하여 있는 어머니라는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정체성을 알고 있는 관객에게는 당연한 결말이죠. 그러니까 근대 이데올로기의 기반을 마련한 르네 데카르트와 비견되는 탈근대 시대를 준비하는 대표적 철학자인 해체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가 기존의 근대적인 용어를 재사용하여 탈근대를 설명하는 구명론이라는 이론을 즐겨 사용했는데, 예를 들면 근대적인 세계관을 설명하는 중요한 도구가 공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차이, 디퍼런스라는 용어와 발음은 같지만 스펠링이 하나 다른 탈근대적인 세계관을 설명하는 시간의 지연과 공간의 차이를 동시에 말하기 위해 차연. 이게 이제 불어로 얘기하면 이것도 디페랑스고 이것도 디페랑스거든요. 그러니까 불어, 이게 프랑스 사람이니까 똑같은 발음을 하는 거죠. 근데 한 글자가 다르죠. E하고 A하고.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 디페랑스는 딜레이라는 개념의 불어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간의 차이에다 플러스. 데리다의 이런 말놀이의 전략, 이게 말놀이의 전략이죠. 이 말놀이의 전략을 이용하자면 알렉시아의 머리에 이식되었고 그 자식의 등뼈로 이어지는 티타늄이라는 금속에서 파생한 영화의 제목 티탄, Titane죠. 이 그리스 신화의 티탄, 타이탄이라고도 하죠. 이가 없죠. 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만 차이가 있는 거죠. 더 들어가고. 티탄이 누구냐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거대하고 강력한 신의 종족이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하는 건 올림푸스의 신들인데 제우스를 비롯하여 그 지배하기 전에 이른바 황금 시대를 다스리던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올림푸스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의 신들 그 전에 이 세상을 지배하던 신들이죠.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를 비롯한 문헌들에 처음 등장하는 이 12명의 티탄들은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아들인데 6명, 딸 6명인데 가이아의 엄마죠. 부축을 받아서 막내 아들 크로노스가 우라노스에게 반기를 두고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우라노스를 몰아내고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가 이 사람이 이제 올림푸스 때 그 신의 대장이 되죠. 역시 아버지에게 반기를 두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티탄이 크로노스 편에서 제우스와 싸우지만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푸스의 신들이 결국은 이 전쟁에 승리하고 티탄족을 지하 세계인 타르타로스의 강국에서 봉해내버리게 되죠. 그래서 티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를 비롯한 그리스 신화의 주력 세력에 패퇴해버린 황금시대의 신이었던 거죠. 티탄에 이를 하나 더 붙인 티탄느라는 단어, 그죠? 듀크루너 감독이 이 영화의 제목으로 삼은 이유를 신인류의 탄생을 목격하다라고 박찬욱 감독이 말했는데 바로 그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즉 근대 사회의 정점에 다다른 서구 문명과 문화의 출발점에 있는 그리스 신화, 그게 이제 올림푸스의 신들이죠. 그 이전에 있었던 그 티탄 세대가 대변하는 문명과 문화가 신류의 이름이다. 그죠? 같은 티탄이라고 썼는데 그 티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시작된 지금 근대사회, 그 근대사회가 이제 무너져고 해체되고 없어지니까 거꾸로 그 전에 있던 시대의 이름, 그죠? 을 사용해서 티탄이라는 이름을 썼다. 그게 이제 티타늄이라는 금속에서 나온 단어이기도 하죠. 말이 중첩되죠. 단어가. 티타늄 등뼈를 가진 아이가 신인류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알렉시아와 뱅상의 정체성과 그들의 인간관계를 극단적으로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알렉시아와 뱅상이라는 사람은 그 신류의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보호자죠. 내가 왜 빌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저 남자를 돌봐줘라고 전처가 알렉시아에게 몰래 부탁할 만큼
내면이 다정한 뱅상이 10년간 실종되었던 아들과의 관백을 위하여 자신에서 춤을 추고, 마초가 춤을 추니까 쇼킹하죠. 또는 이래야 수염이나 라고 도와줄 만큼 극단적으로 표출된 남성성의 아래에 잠재해 있던 여성성이 회복되는 거죠. 그건 여성성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표출되어 있던 마초처럼 그 아래 잠재되어 있던 여성성이 회복되어 가는 장면이 보여져요. 여자에게 남성성이 있는 것만큼이나 남자에게도 여성성이 있으며 남성성과 여성성의 조화야말로 근대적 남녀 대결을 구도를 감싸고 넘어갈 수 있는 탈근대적인 해결책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요새 페미니즘을 둘러싼 그 남녀 간의 이상한 갈등 구도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자동차 위에서 섹시 댄스를 추면서 살아가며 남성의 폭력적인 접근과 여성의 동성애적인 접근을 유발하던, 남성과 여성한테 다 이 여자한테 달려들게 만들던 여성성의 상징이었죠, 알렉시아가. 그런 여성성의 상징이었는데 그 알렉시아가 남성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대원들의 이론이 되죠. 부족함이 없는 이 아드리아나는 남자아이로 변신함과 동시에, 이게 여성성과 남성이 합쳐진과 동시에 신인류를 탄생해내는 어머니가 되는 여성성의 상징도 겸하게 되죠. 이런 변화. 그러니까 남성성과 여성성이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던 근대사회 규범이 송두리째 대체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정체성을 완성하는 거죠. 아드리안이 된 알렉시아는 신인들을 위한 성모 마리아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 같아요. 그죠? 신이었던 뱅상, 신이죠, 뱅상은. 그리고 자기 아들은 예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뱅상이 직접 말하는 말이죠. 예수였던 아드리아는 새로운 인류의 탄생의 매개체가 되면서 성모 마리아를 겸비하게 되는 거죠. 남성과 여성이 카톨릭적으로도 성모 마리아가 예수가 겸비되는, 합쳐지는 거죠. 더군다나 남성성의 화신이었던 뱅상이 여성성을 거침없이 발휘하는 전지전능한 신처럼, 그죠? 신이라는 게 남성성의 화신이었지만 여성성을 거침없이 발휘해야 되는 거죠. 신처럼 티타늄 등뼈를 가진 아기의 보호와 번성을 약속하는 마지막 장면. 이 마지막 장면이 공상과학의 영화의 한 장면 같아 보이지 않아요. 이 점에서 이 디크로너 감독의 상상력의 힘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이게 이 감독이 초보 감독이긴 하지만 뛰어난 감독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도 느닷없고 생뚱맞게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나도 느닷없고 생뚱맞게 성스러운 배경음악이 깔리거든요. 아이가 탄생한 애를 들고 있는 그 뱅상의 모습을 배경으로 아주 아름답게 들려요. 그래서 생뚱맞은데도 아름다워요. 영화는 알렉시아의 출산이라는 종교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간다. 모든 출산이 그러하듯 알렉시아도 고통에 몸부림친다. 그레고리안 성가 분위기의 성스러운 음악이 배경에 깔린다. 기괴하지만 소중한 아이가 태어난다. 알렉시아 아드리안과 뱅상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라고 고백하고 키스하는 장면. 놀랍죠? 알렉시아는 여자였고 아드리안은 남자인데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라고 고백하고 키스하는 장면은 탈근대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예고해요. 이것이 내가 누구이든 상관없어, 넌 내 아들이 앞으로도 쭉이라고 말하는 뱅상이 사실은 착각하는데 착각하지 않는 가짜 아들이 아니죠. 과 뱅상이라는 부자의 관계의 다정한 키스인지, 그지? 아니면 알렉시아가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전처가 매 빌부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남자를 돌봐줘라라고 예고했듯이 뱅상이 나 여기 있어, 나하고 있어줘라고 애원하였듯이 알렉시와 뱅상의 남녀 관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열정적인 키스였는지 사실은 혼란스러워요.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기존의 근대사회 틀로는 이해하나 설명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렇지만 티타늄 등뼈를 가지고 태어난 반인 반수의 괴물 같은 아기를 뱅상이 그 마초 같은 강력한 남성성의 힘으로 수호해 갈 것이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